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얼마나 미국 제재 눈치를 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G2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미국 눈치를 아주 많이 보거든요. 오늘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첫 소식입니다. 중국 산둥성이 미국 제재 선박 입항 금지를 했고요. 중국도 미국 제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산둥성 항만을 관리하는 산둥항 그룹이요. 미국의 제재를 받은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산둥항 그룹은 산하 트레이더들에게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목록에 등재된 선박은 항구에 정박하거나 하역 작업을 하거나 선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 금지 조치는요. 칭따오, 리자오, 옌타이 등 산둥성 내 모든 항구에 적용됩니다. 산둥성은 2023년에요. 하루 평균 174만 배럴의 원유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했고요.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요, 미국 제재를 받은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겁니다. 이건 다분히 러시아를 겨냥한 건데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러시아의 유령 함대, 그러니까 무보험으로 은밀하게 러시아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들이요. 가장 많이 지나는 곳이 동해와 대한해협입니다. 이것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중국으로 거의 들어가고요. 아니면 동남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산둥성이 이걸 막았다는 거는요. 제재의 눈치를 본 거거든요. 이번 금지 조치는요. 이달 초 제재 대상인 파나마 선적 일라이자 2호가 옌타이항에서 하역 작업을 한 후에 내려졌습니다. 지난 12월에도 이란산 원유를 운반한 제재 선박 여러 척이 산둥항에 하역 작업을 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제재 선박들이 자꾸 움직이거나 하면 이 산둥항 자체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거래가 마비되고요. 해외 선주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이런 것도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선박들에 대한 보험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둥 지역의 항구들이 거의 외국 선박들이 못 오는 항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해외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하는 선박 100척 이상의 추가 제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요. 정말 러시아 쪽 선박들이 중국으로 들어가기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러시아산 원유를 주로 구입해왔던 것은 독립정유업체들입니다. 이 말이 독립이지 소규모 정유업체들이거든요. 미국의 제재가 무섭지 않죠. 이런 업체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구입해서 정제한 다음에 또 싸게 해외로 팔거나 중국 내에 유통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산둥 지역의 독립정유업체들이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또 유럽이나 미국과 똑같이, 특히 한국과 똑같이 비싼 원유로 수입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정유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독립정유업체들의 타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제재로 인해 비제재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로이터의 단독 보도가 있은 이후에요. 주요 선박 운용사인 프론트라인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한꺼번에 9%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요, 미국 국방부는요, 중국 최대의 해운사 코스코를요, 중국 군과 연계된 회사로 지정해서요, 포스코의 선박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에 대한 경계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 3중으로 쓸 수 있는 배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합법적인 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의 운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이란과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 원유 공급량이 2025년 2분기까지 하루 30만 배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원유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지금 이란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받아들이면서 원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원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고 할 건데요. 이때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통계를 보면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의 최대 90%가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이란이 수출을 말레이시아나 동남아로 하고 그 원유를 다시 중국이 사들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산둥항의 제재 선박 금지 조치는요. 중국의 원유 수입 전략에 단기적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요. 단순한 항구 관리 규정을 넘어서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대한 변화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러시아의 유령선단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 밀수에서 하이브리드 전쟁까지 러시아 유령선단의 위협이란 저희가 심층 분석식으로 길게 써본 기사입니다. 이 러시아의 유령선단은요, 단순히
기름을 원유를 운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첨단 감시 장비를 장착하고 해적 케이블 절단에 관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선단 자체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란 단순히 총을 쏘는 물리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적 케이블을 끊는다든지 여론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사회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유령선단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데요. 러시아의 유령선단은 서방의 제재를 무시하고 2024년 중반 기준에 러시아 석유 수출의 무려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단은 원유 수송선 400여 척, 석유 제품 운반선 약 200여 척으로 구성되고요. 이는 세계 원유 수송선의 약 20%, 석유 제품 운반선의 7%를 차지합니다. 그냥 한두 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수백 척이 다니는 겁니다. 이런 배들이 심지어 보험까지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해양 사고가 났을 때 크나큰 재앙이 우려됩니다. 해양 사고가 나서 바다가 오염됐지만 보험사나 이런 데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구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대규모 선단을 이용해서요. 2024년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익은 41% 증가했고요. 이는 유령 선단이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유령 선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요. 선박엔 모두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동 식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모르고요. 항구에서 석유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화물 이전, 그러니까 배와 배가 서로 맞대어 놓고 이 사이로 원유를 운반하는 겁니다. 이 배에서 저 배로 옮기는 거죠. 주로 규제가 느슨한 지중해 동부나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북한이 원유를 구하는 방식이 이런 선박 간 화물 이전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원유를 운반하는 것이 선박 간 원유 공급입니다. 또 편의치적이라고 해서요.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규제가 약한 국가에 선박 등록을 해 소유권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선박을 운용하다 보니까 노후 선박을 많이 씁니다. 딴 데서는 쓰지도 않을 노후 선박이에요. 기름을 싣고 전 세계로 다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유령 선단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처럼 하이브리드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데요. 지난 12월 25일에 발트해에서 에스트링크2 전력 케이블을 끄는 러시아 유조선이 적발됐습니다. 핀란드는 이 배를 납포했는데요. 최근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합작으로 이 배에 닷을 인양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쭉 닷을 끌고 다니면서 케이블을 끄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에도 발트해에서 전력 케이블이 하나 끊어졌고요. 통신 케이블도 손상됐습니다. 이런 거는요, 러시아가 이 유령 선단을요, 단순히 기름을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제재만으로는 효과가 사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제재를 피해서 만들어진 게 유령 선단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나토와 유럽,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동맹국들이 함께 이걸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 많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대한해협이 유령선단이 가장 많이 지나는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도 걸려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러시아의 동맹이죠. 벨라루스가 중국에 요즘에 엄청나게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점점 더 불안해지기 때문인데요. 서방 제재의 러시아 경제 체력이 약해지면서 벨라루스의 통치자 루카셴코도요. 이제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아줄을 중국이라고 보는 것이죠. 세르비아 언론인이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요. 벨라루스가 최근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카셴코는요,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를 철벽 같은 우정이라고 강조하면서요, 약품, 기계공학,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는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도요, 선거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중국을 우선 방문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사진을 찍고 이런 걸 선거에 최대한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벨라루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미래를 위한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이 칼럼니스트는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벨라루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들을 평화의 중재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루카셴코가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방의 제재 속에서 중국을 생존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벨라루스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얘기입니다. 싱가포르가 요즘 자금 세탁 방지에 진심이거든요. 작년에 중국계가 포함된 자금 세탁 조직이 수조 원을 세탁한 것이 밝혀지면서요. 싱가포르가 자금 세탁 관련된 법률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사기에 대한 법률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는 자금 세탁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금융 사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피싱 같은 겁니다. 그런 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서 경찰에 계좌 동결 권한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런 피싱이나 금융 사기가 급증하면서요, 작년에 싱가포르에서만 손실액이 4천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싱가포르가 극단의 조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찰이 사기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경찰에 계좌 동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피싱 사기에 당해서 아들이 납치돼 있다거나 자녀가 납치돼 있다고 할 때 계속 부모가 돈을 보내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찰이 아예 막아버린다는 거죠. 경찰이 보기에 이게 사기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재정 지출이 없도록 경찰이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찰이 동결 조치를 하면요, ATM 사용, 신용카드 거래, 그 다음에 모든 금융활동이 제한되고요. 기본적으로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7개 은행, 시티은행, HSBC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내무부 차관은요, 국회 연설에서 피해자가 전 재산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계좌 동결과 해제 절차가 몇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할 때도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란 판단이 들 때만 이 조치를 발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동하면 30일간 유효하고요, 최대 6개월간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더라도요, 필수 생활비를 지출하거나 청구서 납부 등을 위한 자금에는 접근할 수 있고요, 필요시 경찰의 승인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요, 워낙 이런 금융사기나 피싱 사기가요,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전자지갑 등에도 이 제한을 거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기가 점점 더 발전하면서 경찰이 사람들을 임의 검문하듯이 경찰이 은행 계좌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일시 정지를 걸고 검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아마 국내에도 나중에 도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금융범죄가 하도 진화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